자, 그 다음에 주택건설 사업 주체를 먼저 보겠습니다. 사업 주체. 주택건설 사업 주체. 우선 주택건설 사업 주체, 주체란 표현이 뭐냐? 주택건설 사업 주체. 이건 우리 주택법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을 건설하거나 또는 대지를 조성하는 자, 조성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택법상 주택을 건설하는 자뿐만이 아니고 대지를 조성하는 자도 사업주체예요. 단 주택법상 뭘 받아야 된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고 그랬죠?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까 기본적으로 주택은 얼마? 30호. 30. 세대 이상이고요. 대지는 적어도 1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받습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앞으로 주택법상 사업주체라는 것은 주택법에 따라서 한 번에 주택을 30호, 30세대 이상 건설하거나 대지를 1만 제곱미터 이상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 이걸 갖다 사업주체, 사업주체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니 용어를 잘 구분해서 쓰셔야 됩니다. 건축법에서는 아까 건축주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랬죠. 주택법에서는 사업주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또 우리가 앞에 보던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라는 용어를 썼죠. 시행자, 사업주체, 건축주 이런 구분들을 잘 구분해서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럼 그런 사업주체 누가 있느냐? 하나. 저쪽에 보니까 누가 있다? 국가가 나오죠. 국가.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가 나오네. 국가가 주택을 건설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을 건설할 수가 있죠. 그런데 국가가 직접 나서서 주택 건설하는 경우 요즘 없죠. 지방자치단체, 서울시가 직접 주택 건설하는 경우 있나요? 요즘에는 없죠. 초창기에 무슨 아파트에 있었죠? 시형 아파트. 시형 아파트는 시에서 건설한 거 있잖아. 그러나 이제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시에서 해야 될 일이 많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건설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만들어서 건설하죠, 보통. 그래서 나오는 게 3번 뭐다? 3번 LH공사, 4번 뭐예요? 지방공사. 그렇죠? 일라면 이런 것들이잖아요. LH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고 SH공사는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대표로 지방공사 중에 하나죠. 자, SH공사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경기도개발공사, 뭐 부산광시개발공사 이게 전부 다 지방공사야.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국가가 투자해서 만든 기관이 LH공사고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해서 만든 게 지방공사야. 지방공사.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 서울에서는 SH공사 하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거기 공공사업주체라고 그래. 공공사업주체. 그 다음에 민간사업주체 나오죠? 민간사업주체는 거기에 등록사업주체 나오네. 자, 등록사업주체다. 사업주체. 등록사업주체는 등록을 했다는 겁니다. 등록을 누구한테 하느냐? 국장한테 등록을 해요. 어떻게 등록하느냐? 등록한 건설업자가 있고 건설업자, 등록된 대지 조성사업자가 있습니다. 등록된 건설업자, 등록된 대지 조성사업자. 자, 여기서 등록사업주체라는 것은 누구한테 등록했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했다고요. 무슨 목적으로? 나는 주택 건설업을 해서 먹고 살겠습니다. 나는 대지 조성을 업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등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된 건설업자, 등록된 대지 조성 사업자입니다. 이 등록 기준은 건설업자가 20호, 20세대 이상입니다. 세대 이상. 대지는 똑같아요. 1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단, 이건 뭐가 다르냐? 이건 연간 기준이야, 연간 기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앞으로 등록된 건설업자 그러면 적어도 1년에 주택을 얼마? 20호, 20세대 이상 건설하는 것을 내 업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등록한 거고, 등록된 대지조성사업자 1년에 주택을 대지를 1만 제곱미터 이상 조성한 것을 내 업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등록했다는 겁니다. 이게 등록된 건설업자, 등록된 대지조성사업자입니다. 그 다음 6번째가 뭐예요? 주택조합이나 공익보면 주택조합 나오죠? 주택조합. 그 다음에 거기 7번째 고용주. 고용주 정도만 기억합시다. 고용주. 중요한 것이. 고용주라는 것은 기업의 고용주들 말합니다. 그러면 기업의 고용주들 어때요? 내가 데리고 있는 내 근로자들을 위해서 내가 주택 건설해서 분양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고용주. 그래서 보통 여기는 민간사업주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주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LH공사, 지방사에 있고, 민간사업주는 등록사업주체, 주택조합, 고용주가 있는데, 여기서 공공분야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어디에? LH공사하고 오히려 지방공사죠. 민간분야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등록사업주체죠. 등록사업주체. 자, 이걸 주택법상 사업주체라고 합니다. 주택법상 사업주체. 오늘날 어때요? 여기 공공분야하고 민간분야. 공공분야하고 민간분야 중에서 주택건설 실적이 어디가 더 뛰어나죠? 공공이 뛰어납니까? 민간이 뛰어납니까? 네? 전에는 한때 우리가 말이죠. 중앙아파트를 대단히 선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중앙아파트가 튼튼하게 잘 짓는다고. 근데 지금 튼튼한 게 그게 문제가 아니죠. 어디나 다 튼튼하죠.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요즘은 어떻습니까? 민간 건설업체 훨씬 더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공공사업주체가 저는 LH공사 아니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따로따로 있었죠. 근데 둘이 어떻습니까? 자리싸움만 하면서 계속 밀리니까 두 개를 통폐합해가지고 잘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둘을 통폐합시킨 게 한국토지주택공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지금 민간업체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남는 지금 이제 빚밖에 없다고. 무려 빚만 약 200조.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현지고 있죠. 그래서 민간업체들이 사실상 훨씬 뛰어납니다. 이번에 부동산 3개 법률이 이제 통과됐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통과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앞으로 이 민간사업주체가 건설한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것 중에 하나 인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주체, 공공사업주체, 민간사업주체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이번에 그 등록사업주체 얘기 나오죠? 등록사업주체. 연간 단독주택이 얼마? 20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지를 연간 얼마? 1만 제곱미터 이상 조성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에 등록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걸 우리는 등록된 사업주체, 등록사업주체라고 얘기합니다. 등록사업주체. 자, 그 다음 3번 주택조합 보겠습니다. 자, 주택조합 하게 되면 주택조합은 첫째,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세 가지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또 이 주택조합은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 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 주택법상 주택조합 모두 중요하다고 그랬죠. 조합은 우리 시험에서 출제문제 가장 높다고 그랬습니다. 올해 시험에서만 무려 조합 문제 5문제 출제했다고 그랬죠. 압도적으로 출제가 많이 되셨어요. 조합.
자, 지역조합은 이건 지역을 나눠 설립하는 것이고, 직장은 직장을 설립하는 것이고, 리모델링은 공동주택 소유자가 설립하는 조합입니다. 공동주택 소유자. 그러면 교재 한번 보시죠. 먼저 지역조합 보겠습니다. 지역조합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조합을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합니다. 같은 지역. 두 번째, 직장조합은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이라고 했죠. 같은 직장입니다. 근데 직장조합 말이죠. 다시 두 가지가 있어요. 직장조합은 주택을 건설할 목적이 하나 있고요. 건설. 또는 뭐가 있다? 주택을 공급, 받기 위한 조합이 있습니다. 공급, 받기 위한 조합. 다시 말해서 직장조합을 설립해서 자기들이 직접 주택을 건설하자. 이게 건설 목적이고요. 직장조합을 설립해가지고 다른 사업주체가 건설한 국민주택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공급받자, 우리가 우선적으로 분양받자 라는 목적으로 설립하는 조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설립하는 조합은 직장조합밖에 없습니다. 직장조합. 자, 그래서 주택조합은 건설 목적이 있고 공급받기 항이 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 보시죠. 리모델링 주택은 공동주택 소유자가 리모델링 항이 있으라고 했죠.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이건 뭐다? 공동 주택의 누구?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그러니까 여기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은 원칙적으로 무주택자야 돼요. 무주택자. 그러니까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은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건설해서 설립하는 조합이지만 리모델링 주택조합만큼은 이미 주택을 소유하는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공동주택을 뭐하자? 리모델링하자 하는 의미에서 설립하는 조합이다 이 말이죠. 이게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 자, 이렇게 해서 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크게 세 가지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보셨고요. 주택조합의 설립 절차가 나오죠. 설립 절차 나오는데 자, 조합만 잠깐 좀 볼까요? 먼저 지역주택조합 보기. 지역주택조합은 같은 지역에 얼마 이상을? 6개월 이상을 거주한 주민 얼마? 20인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역조합은 같은 지역에 6개월 이상을 거주해야 되는 주민 20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구수구청의 조합설립 뭘 받아야 된다?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시장구수구청장.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으면 원칙적으로 조합은 신규 가입이나 교체가 안 됩니다. 자, 직장조합법입니다. 같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을 근무하는 자니까 같은 직장이죠.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20인 이상의 근로자,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20인 근로자. 여기는 주택 건설 목적. 건설 목적의 직장조합은 시장구수 설립 뭘 받는다? 인가. 그 다음에 공급, 받을 목적의 조합은 뭐다? 신고입니다. 신고. 그러니까 주택을 건설할 목적일 때는 절차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공급, 받을 목적, 공급, 받을 목적일 때는 설립 뭐 한다? 신고하면 된다는 겁니다. 신고. 여기도 조합 설립 인가나 신고 후에는 원칙적으로 신규 가입이나 교체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 나오고요. 자, 넘겨보세요. 여기 소리가
리모델링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리모델링. 자, 리모델링은 뭘 리모델하는 거라고요? 공동주택을 리모델하는 겁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만 조금 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뭐 요즘에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말이죠. 뭐 어디에나 다 쓰는 표현이죠. 꼭 공동주택만 리모델한다 이런 표현 쓰진 않잖아요. 리모델링에서 뭐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뭐 새로운 트렌드죠. 모든 걸 다 리모델링, 새롭게 바꾼다. 참 좋은 표현이죠. 근데 원래 리모델은 공동주택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은 리모델을 하는데 이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10년이 경과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있고 15년이 경과되고 난 다음에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대수선하는 겁니다. 대수선. 이건 뭐냐? 증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리모델링의 대상은 공동주택이요. 경과년수 그러면 10년 또는 15년. 행위는 대수선 또는 증축입니다. 이걸 우리가 증축형 리모델링, 이걸 대수선형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증축형, 그 다음에 대수선형.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때 이 공동주택은 세대수는 불문해요. 세대수는 불문한다. 세대수 불문한다는 얘기는 뭐냐? 공동주택이 30세대 미만이면 아까 무슨 법 적용한다고 했어요? 건축법 적용한다고 했고 30세대 이상은 주택법 적용하죠? 그러니까 30세대 미만이었기 때문에 건축법 적용해서 건축했던 공동주택이든 3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주택법 적용해서 건축했던 공동주택이든 리모델링은 모두 가능하다는 겁니다. 리모델링은 모두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이죠. 지역주택자나 직장주택자면 조합원수가 20인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죠? 그러나 리모델링 주택자면 20인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표현이 맞다 틀리다. 틀리다 이 말이죠. 왜? 미만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자의 조합원의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걸 리모델링 잠깐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뭐 314조에 국민주택 건설 자금의 뭐 국민주택 채권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오늘 뭐 이런 걸 우리가 뭐 채권 하나 시켜간다는 것은 지금 인문 강의에서 좀 그런 것 같고요. 넘어가 보시죠. 넘어가 보시고 317쪽에 주택건설 절차에서 사업 시행 절차, 그 주택건설 절차, 사업계 승인 절차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주택 건설 절차를 보면 크게 일어났죠. 첫째 뭐라 한다?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았잖아요. 사업계획 승인.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뭐 한다? 사용, 검사를 받죠. 사용검사. 사업계획 승인, 사용검사. 사업계획 승인, 사용검사. 먼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먼저 기억해야 되죠. 대상. 대상은 아까 두 가지 있었습니다. 주택하고 뭐가 있다? 대지가 있죠. 주택은 1회입니다. 한 번. 이래 얼마? 30호. 단독주택. 그 다음에 3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받아요. 물론 거기 예외적으로 보니까 어때요? 예외적으로 50호, 50세대 이상이라는 게 나오죠? 그건 어디까 예외고 원칙은 뭐다?
30호 30세대입니다. 원칙은 일단 여기까지 신경 쓰지 마시고요. 대지는 한 번에 얼마? 1만 제곱미터 1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여기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대지가 1만 제곱미터면 약 3,000평이죠. 3,000평을 넘는 대지를 정할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답니다. 한 번입니다. 한 번에 주택을 30호 이상, 30세 이상, 대지를 한 번에 1만 제곱미터 이상 건설하고자 할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은 승인권자가 누구냐? 사업계획 승인권자 나오죠? 승인권자 나오는데 그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거기 보세요. 자, 1번에 보니까 어때요? 거기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시도지사, 그 다음에 대도시장 사업계획 승인하고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구사 사업계획 승인한다고 그랬죠? 자, 오늘 사업계획 승인권 여기까지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지금 기억해도 뭐 잘 기억이 안 될 테니까요. 다만 위에 보니까 위에 가로 안에 국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여기 적어도 국가라든가 또는 뭐야? LH공사 국가나 LH공사 사업을 할 때 누가 사업계획 승인한다?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합니다. 국토교통부. 자, 국가가 한다. LH공사 한다. 이게는 뭐예요? 국가나 정부 투자기관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국가나 정부 투자기관이 사업을 하고 있으면 이건 지방자치단체 장관들이 사업계획 승인 못 하거든요. 그때 누가? 국장이 한다는 거죠. 국장.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은 말이죠. 보통 이건 신청일로부터 60일 내에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60일 사업계획 승인 해줘요.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3년 내에 공사 착공 의무가 있습니다. 착공 의무. 만약 3년 내에 공사 착공하지 않잖아요? 착공하지 않으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적어도 얼마 이내? 3년 이내에 공사 착공해야 된다. 여러분 지난번 건축법에서는 말이죠. 건축 허가를 받는 1년에 공사 착공해야 돼요. 1년 이내. 근데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3년에 공사 착공해야 되고 만약 3년에 착공하지 않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자,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 오늘 좀 기억하시고요. 사업계획 승인은 60일 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3년에 공사에 착공해야 된다. 만약 3년에 착공하지 않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정도만 기억하세요. 그 다음 그 318쪽 먼저 봅니다. 318, 3번, 이번엔 사용검사. 사용검사. 여기죠. 주택법상 주택건설공사 끝나고 여러분이 받는 것을 사용검사라고 합니다. 사용검사. 사용검사 누가 신청할까요? 사용검사? 사용검사 신청권자 누구다? 자, 1차, 2차, 3차로 나누겠습니다. 1차는 누가 신청하느냐? 누구? 사업 주체입니다. 사업 주체. 2차는 누가 신청하냐? 사업 주체가 부도가 났어. 사업 주체가 부도 나면 누가 신청하죠? 시공, 보증, 회사 있죠? 시공, 보증회사. 이 보증회사가 합니다. 보통 여러분 대한주택 보증 주식회사 있지 않습니까? 얘가 보증을 많이 하죠. 3차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입니다. 예정자 대표회의.
무슨 말이냐? 1차적으로 사업 주체가 사용검사를 하고요. 2차적으로 시공보증회사가 하는데 시공보증회사가 존재하지 않거나 시공보증회사 또 붙어놨어요. 또 붙어놨으면 그때 누가? 입주예정자 대표가 시공을 하고 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래서 1차, 2차, 3차 이렇게 없어요. 그러면 사용검사권자는 누구냐? 사용검사권자. 사용검사권자는 이건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는 것은 누구죠? 기초자치단체 장이라는 얘기죠. 서울특별시 같은 노원구청장 사용검사권자 되는 겁니다. 사용검사란 말이죠. 신청일로부터 15일 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사용검사권 시장군수 구청지라고 넣었는데 국가라든가 저기 LH공사 여기 아까 국가 LH공사 있었죠. 국가 LH공사 사업을 할 때는 누가 국장이 사업결정했죠. 국장이 사업결정했다면 사용검사 누가 한다? 그때도 국장이 합니다. 국장. 그래서 사용검사권자 일반적으로 누군데?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국가 LH공사가 사업을 했을 때는 국장이 사용검사권자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그 다음에 사용검사. 사업계획 승인은 60일 하도록 되어 있고 사용검사는 15일 하도록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319쪽 한번 볼까요? 3번에 사용검사 효과 나오죠? 사용검사 효과. 자, 사업주체나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이나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사용검사권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않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주택은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를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주택을 일체 사용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은 아니네. 예외가 있다는 거죠. 어떤 예외?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않다 그랬죠. 임시 사용 승인 밑에다 적어보세요. 2년 이내입니다. 플러스 알파. 그래서 임시 사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하도 있고 필요하다면 추가로 이걸 갖다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용검사 간단히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주택공급질서 교란금지라는 게 나와요. 이건 공급질서 교란금지. 주택공급질서 교란금지. 주택공급질서 교란금지 이건 무슨 말이냐. 주택공급질서를 교란시키는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행위가 이게 속하냐. 공급질서 교란 행위는 이거죠. 전체 양도가 금지되는 어떤 증서가 있어요. 증서 또는 지위가 있어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증서라든가 지위, 이걸 뭐 하는 행위? 양도하는 행위, 양수하는 행위, 그것을 알선하는 공인중개사 행위. 양도하는 행위, 양수하는 행위, 알선하는 행위.
단 양도 양수의 여기 상속이라든가 저당권 설정 이건 양도 양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과 저당 설정은 여기 하나 더 알선뿐만 아니라 광고하는 행위, 광고까지도. 타인에게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라든가 지위를 양도하는 행위, 양수하는 행위, 그것을 알선하는 공인중개사 행위, 그것을 광고하는 행위, 이런 걸 공급질서 교란 행위라고 합니다. 이런 공급질서 교란 행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단 상속받는 일이라든가 저당권 설정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그 증서 지위가 뭐가 있는가 볼까요? 1번 보시죠. 1번에 보니까 조합원의 지위라는 얘기 나오죠. 조합원의 지위. 이건 뭐냐? 아까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원의 지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원의 지위는 설립 인가 이후부터 양도가 안 된다고 그랬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양도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원의 지위라는 것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원의 지위는 단순한 법적 지위가 아니고 내 주택의 소유권이야. 자본주의 국가에서 내 주택을 사고 팔지 말라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리모델링 주택조합원의 지위는 양도가 가능해. 단 뭐만?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원의 지위는 양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2번 주택 상환사채라는 게 있습니다. 주택 상환사채. 이건 말이죠. 아까 사업주택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면 돈을 빌렸습니다. 돈을 빌려 쓰고 그 돈을 뭘로 갚겠다? 주택으로 주겠다, 나중에.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를 주택으로 대신 상환하겠다는 조건부 사채. 주택으로 상환할 것을 조건부한 사채를 주택 상환 사채라고 해요. 주택 상환 사채. 세 번째, 입주자 저축증서 있죠? 입주자 저축은 청약통장이죠? 청약통장. 청약통장 양도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청약통장에 뭐뭐 있죠? 저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 청약종합저축 이런 게 있었죠? 근데 이게 전부 다 앞으로 통합이 됐죠. 뭘로? 주택 청약종합저축으로 전부 다 통합이 됩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전부 다 없어지고요. 이게 청약통장인데 청약통장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어요? 있어요? 지금 중개 실무하세요? 아니요. 그렇죠. 표에 나무에 붙어있던데요. 그렇죠. 잘 보셨네. 그러니까 청약통장 타인에게 양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양도하면 불법이야. 그런데 법이라는 건 말이죠. 해도 상관없어. 불법 해도 상관없다고요? 단 안 걸리면 되죠. 걸렸을 때 문제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된다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지금 맞아요. 그 표현이 청약통장 사고 팔고 많이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보니까 청약통장 얼마나 사겠으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건 청약통장 사고 팔고 해요.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뭐 서울에서 뭐 보금자리 주택 같은 경우에 뭐 세곡동, 우면도 같은 보금자리 주택 처음 나왔을 때 그때 당시에 보금자리 주택이 32평 아파트의 균형에서 약 한 뭐 3억 몇천 정도 이렇게 강남에서 32평 아파트가 평당 1200 정도 분양이 됐잖아요. 보금자리 주택이. 강남에서 아파트 1200짜리가 평당 1200짜리 어디 있어? 최소한 3000 넘어가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 아파트를 갖다 보금자리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청약저축에 가입해가지고 적어도 하였습니까? 한 10년 이상. 적어도 한 10년 이상 들어간 사람은 1순위 그 사람들만 사실 자격이 됐어요. 근데 청약저축을 10년짜리 꼬박꼬박 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네? 거의 별로 없죠. 또 꼬박꼬박 청약저축이라서는 한 달에 2만 원에서 10만 원이야. 10만 원씩을 집어넣었다 10년 집어넣으면 얼마야 그게? 얼마 되겠습니까? 1년에 120만 원, 10년에 봐야 1200만 원? 기껏해 얼마 안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10년 동안 집어넣었어도 3억 3, 4천 돈이 없는 거야. 안 봐도 뻔하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10년은 되는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돈이 없어. 근데 여러분들처럼 돈 있는 분들은 내가 거기들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고 싶어도 자격이 10년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또 자격이 없으니까 아파트를 분양 못 받아. 그래 여러분이 아까 그 청약통장 10년짜리 들어간 사람 만나서 꼬시는 거죠? 야 그거 나한테 팔아라. 내가 여기다가 5천만 원 얹어주겠다. 5천만 원. 그죠? 그러면서 그 사람 들어가 천 몇백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는 돈 분양 못 받죠. 5천만 원 얹어줘. 나한테 팔아라. 파는 거야. 팔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통장을 가지고 청약을 신청합니다. 청약하시는데 여러분 이름을 신청하는 게 아니고 아까 그분 이름으로. 그분 이름 신청을 해. 그래서 그분이 아파트를 분양받는 거야. 그분이 분양받고 여러분 아파트 분양받아서 어떻게 거기다 가등기를 해놓는다든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소위 나중에 우리가 뭐 어떤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놓는다든가 이렇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을 내가 나한테 다시 넘기는 걸로 이렇게 소유권은 그분 앞으로 돼 있고 저희가 가처분을 해놓고 나중에 분양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분양을 많이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우면동, 세곡동 같은 경우에서 실제로 또 분양받은 사람이 보니까 나중에 또 전부 다 무슨 세단 타고 다니고 말이지 외제차 타고 그런 사람 분양 그게 문제가 많았잖아요. 이게 전부 다 이런 거. 이게 그러나 사실 적법이 아니다 이 말이죠. 불법이 확인되면 2년이야 징역입니다. 2년의 징역. 그러나 사실 이걸 갖다 사실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집요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건 불법이지 적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은 안 걸리면 상관이 없어. 걸렸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말이죠. 시장구 수구청에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건물 철거 예정 증명서, 건물 철거 확인서 있죠. 이걸 소위 우리가 뭐냐 철거민 딱지라고 그래. 딱지. 다시 말해서 입주권. 입주권. 그 다음 5번.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이주대책 대상지 확인서라고 그러죠. 이걸 또 뭐라 하냐. 이주민 딱지라고 합니다. 이주민 딱지. 4번, 5번은 딱지. 다른 말로 입주권입니다. 입주권. 여러분 입주권과 분양권 달라요. 분양권이 양도가 가능합니다만 입주권이 양도가 안 됩니다. 그건 양도 안 돼요. 자, 그래서 1번 뭐라고요? 조합원의 지위, 2번 주택상환사채, 3번 청약통장, 4번 철거민 딱지, 5번 이주민 딱지, 입주권. 이런 어떤 탄핵 양도 안 되는 증서들입니다. 자, 그러면 양도를 했습니다. 양도했어.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하는 거죠.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위반 효과입니다. 자, 첫째 이건 사전적으로는 지위를 무효화시킵니다. 사전적으로는 지위를 무효화시킨다. 사전적으로 지위를 무효화시킨다 하는 의미는 뭐냐? 만약 청약통장을 양도를 여러분이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양도를 했어요. 제가 양수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양도인, 저는 양수인, 공인중개사는 알선인. 셋이 모두 공급질서를 교란시킨 거죠. 시장을 혼란케 했죠. 먼저 그렇게 했는데 이걸 양도 받아가지고 제가 아직 주택을 공급은 받지 않았어요. 받기 전에 이걸 확인했다. 그게 확인됐다. 그러면 제가 그 얻었던 1순위 자격 자체를 무효화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1순위에서는 무효화시켜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했죠. 공급, 계약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건 계약, 체결후죠. 계약 체결후. 이건 무슨 말이냐. 이미 공급계약을 체결을 해버렸어요.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면 그 지위만 무효화시키면 되죠. 이미 근데 청약통장 양도 받아서 제가 근로해서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면 공급계약은 당연 무효는 아닙니다. 계약은 당연 무효가 아니야. 계약은 당연 무효가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취소할 수 있다. 여러분 민법상 계약이 무효라는 얘기하고 계약이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는 분명히 다르죠.
계약이 무효라는 것은 처음부터 효력 발생을 못한다는 겁니다.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일단 유효하다는 얘기죠. 일단 유효한데 계약을 취소해주면 소급해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때 민법상 무효인 법률행위하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어떤 기준이 있느냐. 무효인 법률은 처음부터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들이야. 그 얘기는 당연 무효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는 아닙니다. 단 그때그때마다 행위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고 취소할 수 있는 기회를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렇게 선택의 기회를 주고 싶을 때 보통 취소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청약통장을 양도 받아가지고 주택 하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게 사회적으로 용납받을 수 없는 행위인가요? 내 집을 갖고 싶다는 소박한 꿈 때문에 내가 허나 청약통장 양도 받은 게 죽을 죄를 졌어?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계약은 당연 무효는 아니고 사정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 계약을 취소하고 미분양이 속초에 있는 그럴 때는 취소하고 그냥 놔두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넘겨봅니다. 세 번째 환매가 나옵니다. 환매가 가능. 여러분 환매라는 게 뭔 줄 아시죠? 환매는 뭐다? 사업 주체가 이제 이번에 제가 계약을 받았고 했고 이미 자금까지 다 지금 주택을 받아버렸어요. 받아봤으면 사업 주체가 그 주택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한테 다시 지급하고 이 주택을 뭐 한다? 환매. 퇴사하겠다는 거죠. 환매할 수 있다 이겁니다. 환매. 네 번째 퇴거 명령이죠. 퇴거 명령. 이건 무슨 말이다? 저에게 이미 주택가격을 다 지급했잖아요. 사업주체가. 그랬으면 뭐라고 한다? 당연하게 방빼하겠죠. 방빼. 그래서 제가 퇴거명령 받으면 저는 빼야 됩니다. 그럼 다섯 번째, 저는 방빼고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더 큰 집으로 가야 되겠죠. 더 큰 집 어디다? 형사 처벌입니다. 처벌 얼마? 3년 3천만 원입니다. 3년 3천만 원. 자, 이게 위반시조치입니다. 위반시조치. 자, 그래서 우리가 공급질서 교란 이건 출제도 잘 되는 문제인데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뭔가 타인에게 양도와 금되는 증서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양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랬을 때 어떻게 되냐? 먼저 지위를 무효화시킨다. 두 번째, 이미 계약을 취했다면 공급 계약은 무효가 아니고 취소할 수 있다. 세 번째, 이미 주택 가격을 갖다 지급했으면 전부 다 사업주체 환매할 수 있다. 사업주체가 가격을 지급하고 퇴거 명령할 수 있다. 퇴거 명령. 그러면 방 빼고 들어가야 된다. 더 큰 집으로. 형사처벌 3년 3천만 원. 이게 우리가 공급 질서 교란행위가 되겠습니다. 공급 질서 교란행위. 자, 여기까지 잠시 쉬겠습니다.